말단 병사의 전설 제75장 호화 요트의 중앙 파티홀.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이곳이 지금은 수백 명의 이름값 좀 한다는 해적들과 그 졸개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였다. 그 해적들의 무릎 위에는 각양각색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달콤한 미소를 머금고 해적들의 손길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해적들 입에 술을 들이붓고 있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해적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예외였다. 전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부드러운 살결과 향긋한 술을 즐기며 눈은 죄다 한 곳을 향해 있었다. 무대 중앙, 바로 그 사람에게. 그는 대략 50에서 60 사이로 보이는 사내였다. 군인 스타일의 짧게 자른 머리, 우람한 체격은 젊은이 못지않았고 사각턱의 커다란 동그란 눈,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건 뾰족하게 뻗은 시커먼 콧수염이었다. 그는 한 손에 술병을 들고 콧수염을 휘날리며 희번덕 웃으며 외쳤다. 형님들, 내가 무식해서 그동안 신풍해적단 맡아놓고도 형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했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뜻으로 한 병 박습니다. 나, 이리타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곤 술병을 쳐들어 고개를 뒤로 젖혔다. 꿀꺽, 꿀꺽 목젖이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한 병을 비워버렸다. 해적들은 이런 호쾌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순식간에 환호성이 터졌고 곳곳에서 잔이 부딪히며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이리타오는 빈 술병을 내팽개치고 입을 쓱 닦은 뒤 두 손을 공손히 모아 말했다. 오늘 이렇게 형님들을 모신 이유는 두 가지요. 첫째,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정 좀 나눠보자는 거고. 둘째, 이게 진짜 본론인데 혼자 먹기엔 너무 큰 건수 하나가 생겨서 말이요. 형님들과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한탕 해보자는 거지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해적 대장들, 누가 하나 만만한 인물 없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눈치 하나는 기본. 다들 이리타오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는 알았지만 굳이 먼저 나서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조건부터 듣고 판단하겠다는 거다. 물론 이리타오가 그런 분위기를 못 읽을 정도로 어설픈 인물은 아니었다. 타이밍 좋게 어딘지 생소한 해적단의 단장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리 대장. 한탕 버린다니까 솔깃한 건 사실인데 뭐로 한탕 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는 말해줘야 할 거 아니오. 이리타오는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곧 설명드릴 거고 우선 우리가 뭘 하게 될 건지부터 말씀드리죠. 다들 들으셨겠지만 연방이 무얼 레이스를 정벌하려는 움직임, 이제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연방이 무얼 레이스를 공격하는 그 시점에 맞춰 우리 해적들이 연방 본토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리를 치자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연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십 명의 해적 대장들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다. 이리타오는 급히 외쳤다. 형님들! 잠깐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소리에 일어난 해적들이 멈춰서며 고개를 돌리자 이리타오는 목소리를 높여 이어갔다. 형님들, 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연방의 토벌이요? 아니면 약탈이요? 우리 해적들이 언제 연방의 추격을 안 받아봤습니까? 언제 약탈 안 해봤습니까? 어차피 늘 하던 일 아니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겁부터 내십니까? 맞습니다. 연방의 정규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힘으론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님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대놓고 정규군하고 전면전을 벌일 만큼 멍청합니까? 우린 각자 별개의 지형, 항로, 전략 남들보다 더 잘 아는 우주 해적들 아닙니까? 자기 별개,
자기 근거지에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그런데 뭐, 다른 성계에서 파견된 연방군이 무섭다고요. 그리고 그 흔한 지방함대들. 그거, 솔직히 해체 직전 아니었습니까? 우리 눈에도 안 차요. 안 차. 이리타오의 말이 점점 힘을 얻자 해적 대장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걸 본 이리타오는 한술 더 뜨듯 계속 밀어붙였다. 형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병력을 다 끌어모아서 대대적으로 쳐들어가자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 구역에서 평소처럼 활동하세요. 단,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더 크고 더 시끄럽게 약탈을 벌이자는 겁니다. 연방군이 움직이면 우리야 게릴라전의 선수 아닙니까? 이게 평소랑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우리가 같은 날에 움직인다는 것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리타오는 양손을 허공에 들어 올리며 웃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해적 대장들 사이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말만 들어보면 꽤 그럴듯했다. 어차피 다들 평소처럼 약탈은 해왔고 이번엔 단지 타이밍을 맞춰서 한꺼번에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럼 이리타오가 굳이 우리를 불러서 설명할 이유가 뭐지? 이런 의심이 퍼져가던 그때 파티올의 무심한 목소리가 툭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남죠? 모두 시선을 돌리자 홀 구석에 테이블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딱 5명만 앉아있는 자리. 여자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다들 묵묵히 앉아있었다. 하지만 그 5명 전부 젊고 잘생겼으며 굉장히 쿨했다. 입고 있는 복장도 범상치 않았는데 검은색 캔버스 유니폼에 무릎까지 오는 금속 부츠, 그리고 어깨엔 해골 문양이 들어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보통 해적단도 유니폼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눈에 띄는 디자인은 드물었다. 그리고 방금 그 말을 꺼낸 건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카락의 여자처럼 아름다운 인상의 젊은 남자였다. 이리타오는 테이블 위에 놓인 화면을 통해 그 인물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기억을 떠올렸다. 행사장 입장 때부터 눈여겨봤던 인물이었다. 이놈들, 군인이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정규군 스타일이었고 계급체계도 철저했다. 대부분은 어깨에 달린 해골 마크를 단순한 장식쯤으로 생각했지만 이리타오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건 변형된 군 계급장이었다. 단지 별 대신 해골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청년이 자기 이름을 강호라고 말했을 때 이리타오의 손이 총으로 가려던 걸 간신히 멈췄다. 강호라니? 강진우랑 이름 조합이 너무 묘하잖아. 사람들이 흔히 진호, 강호 이런 식으로 붙여 부르는데 이거 심상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을 꺼내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기라도 하면 바로 피바람이 불 상황이었다. 해적 대장들이 다들 만반의 경계 상태로 회의장에 들어온 터였으니까. 당연히 이리타오는 그 자리에서 황금해골 해적단에 대한 조사를 즉시 지시했고 금세 정보가 들어왔다. 그들의 활동 근거지는 해골성계 중에서도 가장 수익성 없는 고를룡이라는 별개. 그런데도 군사통제구역 한복판에서 살아남았고 심지어 수십 척의 전함까지 굴리고 있다. 이 놈들 진짜 물건이네. 이리타오는 해적들이 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보통 해적단이 쓴다는 전함이란 것도 사실은 대부분 상선을 개조한 짝퉁 무장선일 뿐이었다. 자기처럼 해적 코스프레 중인 놈은 차치하더라도 진짜로 정규군에서 쓰는 군용 전함을 굴리는 해적단은 거의 없었다. 다만 멀리 떨어진 문민성계에는 해적들에게 몰래 전함을 파는 상점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저 해골 해적단도 거기서 샀던 걸까? 그렇다면 저 놈들 자금 사정이 보통이 아니겠는데
사실 이리타오는 강호라는 이름을 듣고 처음엔 혹시 강진우랑 관련 있는 놈인가 하고 의심하긴 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강진우는 그냥 운 좋은 소위 하나일 뿐 이런 규모의 판을 꾸밀 능력은 없는 인물이었다. 자료를 봐도 고지식하고 솔직한 성격의 평범한 녀석이었다. 그러니 강호와 강진우는 단지 성만 같을 뿐 아무 상관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 강호보다 더 신경 쓰인 건 그 주변에 있는 놈들이었다. 야, 쟤네는 진짜 인재감인데. 그 잘 빠진 동작, 뚝뚝 떨어지는 훈련티, 싸움 잘하는 건 둘째치고 냄새부터 엘리트였다. 만약 저런 인재들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입가에 침이 고였다. 잠깐의 상념이 스쳐 지나간 뒤 이리타오는 다시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는 마치 진심을 다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강호에게 말했다. 강호 대장, 관심 있으십니까? 이번 일, 보상이 아주 후합니다. 연방이 무얼레이스를 제대로 정복하게 된다면 참가한 해적단에게는 문민성계의 별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방의 공격을 막아낸다면 그땐 남방 3개 성계 중 한 곳의 문민성을 통째로 드립니다. 즉, 결과가 어떻든 간에 참가만 하면 해적단이 통째로 통치할 수 있는 별 하나는 확보되는 거죠. 그 말이 떨어지자 파티올은 들썩였다. 문민성 하나를 통째로, 그건 곧 그 별의 군사 행정 주권을 통째로 가진다는 의미였다. 세금, 전부 자기 지갑으로. 치안, 자기 맘대로. 그 별의 미녀들, 전부 내 왕국 백성이지 뭐. 해적들의 입에서는 군침이 뚝뚝 떨어지고 눈빛은 황금보다 번쩍거렸다. 그들의 표정을 보며 이리타오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다 피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또 그 분위기를 깨버렸다. 강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참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민성은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현금이나 전략 물자를 주시죠. 우리 해적단은 이미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 말에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해적 단장이 살짝 몸을 기울이며 정중히 충고했다. 문민성이 있는데 굳이 현금을 바랄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쓰고 끝나는 돈보다 별 하나를 가지는 게 더 큰 재산이잖아요. 그녀는 얼마 전 해적선을 몰고 성해재단의 간부를 털었다가 블랙드래곤 해적단한테 털려서 문민성계까지 도망쳤던 바로 그 해적단장이었다. 강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걸 알기에 억지로 오해를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미소를 보이며 정중히 답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해적단은 정말로 문민성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강호와 그 일행 정확히는 그의 정예 로봇들은 문민성 같은 짐을 떠안고 싶지 않았다. 그런 건 갖고 있어 봐야 짐일 뿐이다. 차라리 광물성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원하면 직접 뺐으면 되니까. 게다가 강호의 전내 시스템은 본능적으로 무얼레이스가 해적들에게 문민성을 준다는 제안에 꿍꿍이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물론 그건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었다. 연방 내부를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여해적은 강호의 미소를 보고 순간 마음이 흔들린 듯 보였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건가 기대했지만 정말로 필요 없습니다. 강호는 단호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고 그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해적단의 부하들이 킬킬거리기 시작했다. 대장님, 설마 마음 가셨습니까? 대장님, 저런 오글거리는 꽃미남에 홀리면 안 됩니다. 보세요, 완전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아, 너 혹시 질투니? 질투는 무슨?
난 단지 대장님이 바보 같은 놈한테 혹할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 와중에 닥쳐. 여해적 단장이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너희 진짜 멍청한 거 알아? 저 5명, 표정, 태도, 분위기. 걔네가 돈이랑 문민성 중에 뭐가 더 가치 있는지 몰라서 저러는 것 같냐? 그 말을 듣고 해적들은 다시금 강호 일행을 돌아봤다. 한결같이 냉정하고 여유로운 표정.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없는 그들. 진짜 바보라서 저러는 건 아니겠지? 해적들은 잠시 숙연해졌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그들 멍청이 공식을 슬쩍 지웠다. 해적 중 하나가 슬쩍 여해적 단장에게 속삭였다. 대장님, 저 사람들 설마 무얼레이스가 나중에 약속 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여해적은 입꼬리를 비틀며 대답했다. 그렇게 안 생각하면 바보지? 근데 무얼레이스가 우리 힘을 빌리려는 거라면 최소한 그 정도 의심은 감안하고 움직이겠지. 쉿, 조용히 해. 이리타오가 뭐라 하나 들어보자. 그 시점에서 해적 대장들이 서로 귓속말을 시작하자 이리타오는 바로 눈치를 챘다. 의심 시작됐군.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그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무얼레이스 측에서는 이번 작전에 참가하는 해적단들과 공식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들이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외적으로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쪽도 우리 뒤통수 칠 만큼 바보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혹시 참가하기 싫은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 밖에 새는 순간 그 해적단은 우리 전 해적단의 적이 되는 겁니다. 말끝과 함께 이리타오는 손바닥을 활짝 펴서 그만 말하고 가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 말에 나가려던 해적들은 멈췄고 결국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계약이 있다면야 뭐? 굳이 겁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곧 해적들 사이에선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 시작했다. 한편 강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거구의 사내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장님, 우리도 계약해야 합니까? 강호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왜 안 하겠어? 우리가 원하는 건 연방이 혼란에 빠지는 거.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아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지. 문민성, 그딴 건 지금 우리에겐 짐일 뿐이야. 우리 현재 능력으로는 인간이 사는 별 하나 다루기엔 아직 무리지. 그 말을 들은 4명의 부하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고 흥청망청 들떠있는 해적 무리를 보고는 키득 웃음을 터뜨렸다. 덜컹거리던 구형 차량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강진우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눈앞에 펼쳐진 건물을 바라봤다. 5층 높이. 도배된 건 낡은 콘크리트와 금이 간 유리창. 딱 봐도 망해가는 느낌이. 허름한 건물 하나. 물론 차가 외곽으로 들어갈수록 눈치를 채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폐허일 줄이야. 주변 수 킬로미터에는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었다. 그나마 있는 건 수백 미터 길이의 부서진 담장. 그리고 그 안쪽에 덩그러니 서 있는 이 건물 하나뿐이었다. 멍한 눈으로 입구 위 간판을 쳐다보던 강진우. 간판에는 큼직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주대통일 연합본부. 강진우는 어디서부터가 현실인지 모르겠다는 듯 더듬거리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거 회사예요. 혹시 정치 쪽 입당이라도 하신 건가요? 정당. 문 안으로 걸어가던 강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무언가 떠오른 듯
급히 돌아 나와 간판을 쳐다보더니 그 자리에서 소리쳤다. 그 뚱땡이. 회사 이름 또 바꿔놨네. 화를 못 참고 건물 안으로 총총 뛰어 들어갔다. 강진우는 옆에서 과자 씹고 있던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는 무덤덤한 얼굴로 간판을 힐끔 본 뒤 과자를 와삭 깨물며 말했다. 내무 책임자가 회사 이름 바꾸는 걸 취미로 삼거든. 뭐요? 강진우의 입은 말 그대로 쩍 벌어졌고 다치지 않았다. 회사 이름을 바꾸는 데 드는 수수료도 장난 아닌데. 이렇게 자주 바꾸면 거래처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 대체 왜 안 자르는 거지? 그 직원을. 머릿속이 뒤죽박죽된 강진우는 어머니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겉보기와 다를 바 없이 내부도 그저 그런 허름한 사무실 느낌이었다. 입구엔 꽤 넓은 로비가 있었지만 문제는 그 로비 상태였다. 거의 1000평 가까이 되는 널찍한 공간에 정체불명의 고철, 기계 조각, 부서진 장비 등 말 그대로 폐철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한쪽에 억지로 만들어 놓은 접수처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접수처라는 명패가 달랑 놓여 있을 뿐이었다. 접수 담당이라고 하면 보통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떠오르기 마련. 하지만 이곳의 접수 담당은 전혀 달랐다. 무려 2미터가 넘는 키. 얼굴은 수염 범벅. 몸은 근육으로 우락부락. 입에 씨가 물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론 아령을 들고 운동 중이었다. 그 괴한은 강 어머니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다. 누님 웬일이십니까? 이쪽이 혹시 우리 도련님? 강 어머니는 시크하게 과자를 씹으며 턱으로 괴한을 가리켰다. 제 이름은 표안이야. 네. 강진우의 머릿속에서 지잉하는 소리가 울렸다. 표안이. 사람이 이름을 진짜 표안이라고 짓는다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강진우는 급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표안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우입니다. 그 순간 강진우는 어떤 진실을 직감했다. 우리 가족. 뭔가 수상하다. 표안이라는 이 괴한이 어머니를 누님이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뭔가 이상했다. 그리고 이 사람, 절대 일반인은 아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진우는 확신했다. 군인 출신이다. 그것도 무투 특기병. 표안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강진우를 한번 훑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해, 요즘 꽤 난리던데. 역시 피는 못 속이네, 우리 도련님. 핏줄이 확실하군. 강진우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소리야, 핏줄은. 자기 성격이 부모와는 딴판이라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자기는 단순 돌격형이자 때때로 은밀하게도 움직이는 타입. 부모님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그래서 표안의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려니 생각하기로 했다. 한편 강 어머니는 그런 소란 따위엔 관심도 없다는 듯. 과자 하나 더 까서 먹으며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건물 내부는 더 가관이었다. 철근 드러난 시멘트 계단. 엘리베이터는커녕 이젠 이 회사에 청소부조차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계단 옆은 벌써 녹이 쓴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겨우 2층에 올라서자마자 안쪽에서 강 아버지의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이 멍청한 뚱땡이 자식아. 지난번엔 너 좀 나아졌다고 칭찬했더니 이번엔 뭐? 우주대통일연합본부.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름을 붙인 거냐? 설마 선거 나갈 거냐? 곧 이어 어딘가 자부심까지 느껴지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지난번에 칭찬하셨잖아요. 그땐 회사 이름이 강씨 제국이었으니까.
이번엔 그거보다 더 스케일 키운 건데. 설마 그게 맘에 안 드신 건가요? 뭔 개소리야. 너 지금 말 돌리냐? 그딴 정치색 풀풀 풍기는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하다니. 대체 무슨 꿍꿍이냐? 상공청 등록부에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승인한 거냐? 강진우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어쩐지 이 회사가 이렇게 폐허 상태인 이유가 있었네? 이런 정신머리로 회사를 꾸리고 있었다면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지. 그때 다시 그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엔 아부기가 한층 더 올라갔다. 에이 형님. 돈 자루 하나 던져주면 무슨 이름이든 등록됩니다요. 그리고 지금 연방도 슬슬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도 이제 이런 애매한 회사 접고 정치판으로 진출해보는 거 어때요? 듣자 하니 정치가 더 쉽게 돈 번다던데. 에라이 이 자식아. 역시 넌 속에 음흉한 게 가득하더니만. 정치. 쓰레기 버리는 청소부가 너보다 정치 센스 낫겠다. 너 이번에도 돈 펑펑 쓴 거지. 넌 정말 성실하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말아먹고 공금도 줄줄 세고. 좋아. 이번엔 제대로 벌 주마. 일주일 동안 삼겹살 금지야.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처음엔 아버지가 뭔가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릴 줄 알았는데 고작 그런 육식 제한형 벌칙이라니.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 뚱뚱한 남자의 반응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애원했다. 아, 제발요 형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삼겹살만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형님은 우주 최강 리더십의 사나이시잖아요. 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응. 제발요. 강진우가 2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 난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면엔 얼굴 가득 살이 찐 엄청난 대식가 체형의 뚱뚱한 중년 남성이 무릎 꿇고 아버지의 양복을 움켜잡은 채 콧물 눈물 다 흘리며 애원 중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무실 안의 다른 사람들 반응이었다. 누군가는 화장하며 거울 보고, 누군가는 게임 중이고, 누군가는 신문 펼치고, 누군가는 수다 삼매경. 심지어 한 명은 전화통화하며 깔깔 웃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저 난리통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강진우와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 혼돈의 사무실이 일순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다. 대장님.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시선이 강진우에게 집중됐다. 그 중에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여성 몇 명이 특히 반가워하며 그에게 다가왔다. 둘러싸고선 빙빙 돌며 한 손으론 볼을 꼬집고 한 손으론 어깨를 토닥이며 아우성쳤다. 어머머 이분이 우리 도련님이시구나. 완전 귀엽다. 진짜 대장님 젊었을 때랑 똑 닮았네. 귀엽다니 내가 애냐. 3살짜리냐고. 강진우는 이 이상한 스킨십을 피해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근데 대장님. 설마 우리 부모님이 진짜 그쪽 사람들. 그때 건물 외부에 주차된 아버지의 구형 부양 차량 안. 2호 제로스타는 차량 내장 컴퓨터를 통해 주위를 스캔하던 중이었는데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왜냐고? 이 건물 외부 네트워크랑 완전 차단되어 있었다. 전력선도 독립, 통신선도 차단, 데이터 포트도 없음. 말 그대로 이 회사는 은둔형 회사였던 것이다. 강 아버지의 부양 차량 내부. 2호 제로스타는 차량 내 컴퓨터 안에서 정신없이 데이터를 휘젓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건물이 외부 네트워크랑 완전히 차단돼 있지? 전력은 자체 공급, 컴퓨터 시스템도 외부와 일절 연결 없음.
이 회사는 말 그대로 고립섬이었다. 자체 전력까지야 그렇다 쳐도 컴퓨터도 외부망 연결이 안 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호는 곧장 강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원부터 조회했다. 강중 우주대통일 연합본부 대표. 업무 분야, 금속 쓰레기 수거. 신분 번호. 강 어머니 신분, 가정주부. 신분 번호, 뭐야 이 간소한 데이터. 학교 기록도 전부 언제 어디 졸업 정도만 달랑. 이상해. 회사 이름은? 20년 사이에 수십 번이나 바뀌었어. 그럼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름을 바꿨다는 소리잖아. 이건 진짜 수상한데. 호기심에 휘말린 이호 제로스타는 전투 AI처럼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자료 추적에 돌입했다. 20년 전 등록 정보. 뭐? 상공청이 정체불명의 테러로 인해 데이터 보관 서버가 박살났다고. 그래도 어딘가 백업은 있을 거야. 차량 내 컴퓨터로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호는 즉시 제로스타 기지로 돌아가 전면 수색을 시작했다. 얼마 후 중앙상공청 본부의 자료 백업 파일에서 마침내 이호는 해당 회사의 원래 등록 기록을 찾았다. 우주력 20년 전 강중 나드성 상공청에 금속 쓰레기 회수를 업으로 한 회사를 등록. 회사명 스콜피언 네오파드 회수소. 다음 날 강류 금속 회수소로 개명. 그 다음 날엔 강씨 기계 회수소로 변경. 이후 하루에 한 번 이름 바꿈. 현재까지 개명 비용 총합 수십억 연방 크레딧. 12월 31일 회사명 강진우 기계그룹으로 최장 유직 1년. 그해 나드성 상공청은 정체불명의 습격으로 모든 회사 기록 파기됨. 이후 또다시 하루에 한 번 개명하는 패턴으로 회귀. 이후 제로스타는 그 자료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반복하는 거지? 자료를 은폐하려는 거야? 아니면 뭔가를 지키려는 건가? 매년 적자. 세금 미납.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도 꾸역꾸역 이름만 계속 바꿔. 스콜피언 네오파드 회수소. 이 이름을 꼭꼭 숨기고 있는 듯한 이 행동. 그 이름, 정말 그렇게 위험한 정보야. 의문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호는 바로 스콜피언 네오파드 회수소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화면에는 아까 그 회사 정보만 덜렁 떴다. 뭔가 있다. 이번엔 이름을 스콜피언, 네오파드로 따로 분리해 검색. 그 순간 화면은 수십억 건이 정보로 미친 듯이 뒤덮였다. 대부분은 무관한 내용. 하지만 내가 누군데? 이호는 그 어마어마한 정보 속에서 단 하나의 단서를 기어코 찾아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열자마자 화면 앞에서 말을 잊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랬던 거군. 그러곤 아무도 모르게 그 자료를 영구 삭제했다. 어머니의 소개 덕분에 강진우는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을 하나씩 소개받았다. 그 뚱뚱한 중년 남자는 이름이 뚱보. 말 그대로 외모가 이름이고 이름이 외모였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니 겉보기엔 친근해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3명의 중년 여성들이었다. 특히 화장도 진하고 분위기도 요염한 여자는 유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강진우는 왠지 그녀가 자신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 다른 눈빛 하나로 사람 심장을 벌떡거리게 만드는 여자는 여우. 슬쩍 흘기는 그 시선에 심장이 멋대로 BPM을 찍는다. 마지막으로 우아한 미소에 신성한 기운까지 느껴지는 여자는 장미. 그녀에게선 어딘가 병원 소독약 냄새 같은 향이 났다. 그 외에도 비쩍 마른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강해 보이는 중년 남자, 주간.
그의 손에는 총기를 오래 잡은 흔적인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낮고 땅딸막한 체형, 표정은 친절하지만 왠지 위험한 느낌이 나는 남자. 지뢰. 웃고 있어도 그 안에 감춰진 파괴력이 느껴졌다. 안경 쓴 중년의 신사 스타일 남자. 안경. 조용히 눈을 깜빡일 때마다 날카로운 살기가 반짝였다. 아마 개미가 뭘 하고 있는지도 찾아낼 스나이퍼급 시력일 것 같았다. 몸집이 크고 순해 보이지만 눈에 띄는 건 근육덩어리 몸매의 남자. 강덩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월등히 발달해 있어 누가 봐도 중학이 들던 사람. 마지막. 너무나 평범해 도무지 눈에 안 띄는 남자. 범인. 이름도 외모도 평범 그 자체. 군중 속에 섞이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존재감. 처음엔 뭐야, 다들 예명으로 본명처럼 쓰네 하며 웃음이 났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은근히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를 느끼자 강진우는 표정을 굳혔다. 다 군인이었다. 총기 굳은 살, 한쪽만 발달한 어깨, 명중률 100%의 눈빛, 의료의 흔적. 전부 실전에 나갔던 군인들의 특징이었다. 설마 부모님도?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부모님을 보며 강진우는 점점 확신을 굳혀갔다. 이분들 전부 같은 부대, 아니면 한때 같은 용병단이었겠지. 강진우는 부모에게 굳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군인이든 용병이든 어쨌든 자기 부모는 부모니까. 과거가 뭐가 중요하랴. 혹시 부모가 옛날에 피를 많이 묻힌 걸 자신이 싫어할까봐 숨겼다 해도 그건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이다. 자신의 손에도 이미 피가 잔뜩 묻어 있으니까. 강진우는 시익 웃더니 뚱보 아저씨에게 물었다. 뚱보 아저씨, 다들 예명이 있던데. 우리 아빠랑 엄마는 예명이 뭐해? 엄마가 직원들을 소개해준 이후로 이 회사 사람들은 줄곧 강진우를 은근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튀어나오자 모두 순간 얼음. 그러고는 곧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뚱보 아저씨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우리 형님 별명 멋집니다. 독정갈. 그리고 대장님. 아니, 형수님은 광표범. 완전 잘 어울리죠. 독정갈. 광표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인데. 강진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깊게 생각하진 않았다. 대신 엄마 별명에 더 놀랐다. 엄마가 광표범이라니. 설마 진짜 성격이 광폭이었던 거야? 그리고 아빠는 독정갈. 독하니까 붙은 거겠지. 으악. 내 부모님이 날 속였어. 엉엉엉. 그렇게 말하더니 강진우는 머리를 감싸주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울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처음엔 강진우가 너무 담담해서 놀랐는데 그가 갑자기 우는 신용을 하자 전부 당황해서 우르르 달려왔다. 특히 강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손만 부들부들 떨며 서성였다. 그런데 순간 강진우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씩 웃었다. 보상 요구합니다. 용돈 인상해주세요. 그 표정에 모두 멍하니 정지했다가 곧 우르르 웃음보가 터졌다. 이야 기가 막히다. 역시 우리 도련님답네. 강진우는 머리를 쓰다듬어 줄 줄 알았지만 그 대신 부모에게 찌찌뽕 맞았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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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려? 농담인데. 이놈이 협박을 해. 어딜 감히 부모를 상대로 딜을 해.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한참 후에야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강 어머니는 살짝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엄마 아빠가 너한텐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야. 근데 내가 자진해서 군대에 들어가 버리니? 이제는 그 순간 강 아버지가 말을 툭 잘랐다. 됐어. 쓸데없이 감성 팔지 마. 진우, 너는 지금 우리 과거를 캐지 마라. 우리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 널 노릴 놈들이 많아질 거다. 네가 나중에 정말 아무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강해졌을 때, 그때도 부모의 과거가 궁금하다면 그땐 말해주마. 지금은 그냥 잊고 있어라.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 표정에는 놀람과 의문이 가득했다. 특히 강 어머니는 남편을 노려보았다. 강 아버지도 그 시선을 느꼈다. 왜 화가 났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부인은 강진우에게 진실을 말해도 좋다고 동의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연말을 바꾼 것이다. 강진우도 그 긴장감을 느끼고 서둘러 화제를 전환했다. 저기, 아빠 회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죠?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알지만 굳이 파고들진 않았다. 아버지에겐 아버지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 우린 금속 쓰레기 회수 업체다. 뚱보,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여줘라. 강 아버지가 슬쩍 눈짓을 보내자 뚱보는 바로 눈치채고 강진우의 팔짱을 끼고 나섰다. 오케이 도련님,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이 금속 쓰레기 사업, 은근히 대박나는 사업이란 거 아세요? 기계 고철 좀 만지작하면 새 제품처럼 팔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득만 보는 장사죠. 도련님, 앞으로 이 회사는 도련님 겁니다. 익숙해져야죠. 강진우도 상황 파악이 빠른 편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할 얘기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뚱보 아저씨와 함께 순순히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 어머니의 화살이 날아들었다. 강중,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서 하자고 해놓고 여기 와선 전부 헛소리만 해. 강중은 두 손을 들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잠깐만, 당신 그거 못 봤어. 저기 컴퓨터 빨간 경고등 지금 켜졌잖아. 모두가 돌아보자 사무실 한편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강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 놈이 온 거야? 그 말을 듣자 사무실 안공기는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늘 웃음이 떠나지 않던 여직원들조차 입을 꾹 다물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강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100%야. 이 장치를 만든 것도 원래는 그 놈 때문이었지. 그래서 더더욱 지금 진우에게는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괜히 걱정만 시키게 되니까. 내일 진우는 다시 부대로 복고시키자. 강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쉰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